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랬듯 수천 개의 별보다 더 많은 불빛으로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 눈부신 빛의 굴림 아래 도시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깊게 깔렸다. 마포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상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작은 옥탑방에서 이슬비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저녁 메뉴는 3분이면 완성되는 컵라면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에서 나는 인공적인 해물 향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문 밖으로는 그녀가 매일 출근하는 JW 타워가 거대한 빛기둥처럼 서 있었다. 그곳은 서울의 밤하늘을 지배하는 왕이었고 슬비의 옥탑방은 그 왕의 발치에 놓인 이름 없는 돌멩이와 같았다. 그녀는 뜨거운 면발을 후 불어 입에 넣으며 무심한 눈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곳의 꼭대기 층 회장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불빛의 주인인 강태준 대표. 슬비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옆모습과 복도를 울리는 단단한 구둣발 소리. 그리고 전설처럼 떠도는 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에 대한 전부였다. 똑딱똑딱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가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일한 가구이기도 했다. 시계 소리는 슬비의 외로움을 먹고 자라는 생물처럼 느껴졌다. 18살 법적으로는 이제 막 어른의 문턱을 넘었지만 그녀의 삶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보육원을 나온 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낮에는 JW그룹의 가장 말단 부서에서 온갖 잡무를 처리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밤에는 이 작은 옥탑방에서 홀로 잠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는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컵라면 용기를 비웠다. 텅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슬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복사기를 돌리고 서류를 정리하고 선배들의 커피 심부름을 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하다 퇴근하는 하루. 그것이 이슬비라는 존재가 거대한 JW 그룹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쳤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잠시 밤 공기를 쐬기 위해서였다. 옥상으로 통하는 문을 열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훅 끼쳐왔다. 슬비는 몸을 웅크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주택가 골목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봉투를 버리고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귓가에 가냘픈 소리가 들려왔다. 야옹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낡은 주차장 구석에 버려진 박스 안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몸을 떨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듯한 아기 고양이는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온몸은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슬비의 발소리에 놀란 듯 고양이는 잔뜩 경계하며 파르르 떨었다. 슬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주머니 사정은 한 달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 써야 할 만큼 팍팍했다.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버거운 처지의 다른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사치였다. 하지만 어미에게 버림받은 듯한 아기 고양이의 파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올려다보는 순간 슬비는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같았다. 아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박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24시간 운영하는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의 내일 아침 식사용으로 사려 했던 우유와 큰맘 먹고 골라야 하는 참치 통조림 하나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7,000원. 그녀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다시 고양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 슬비는 플라스틱 뚜껑에 우유를 조금 따르고 참치 통조림을 열어 그 옆에 놓아주었다. 아기 고양이는
한참을 경계하더니 이내 허기짐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우유를 핥기 시작했다. 찹찹거리는 소리가 어두운 골목에 작게 울려 퍼졌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슬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텅 비어 있던 가슴 한구석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슬비는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서랍 깊숙한 곳, 달아빠진 벨벳 주머니 안에 고이 보관된 무언가를 꺼냈다. 은으로 만들어진 작은 동백꽃 모양의 머리핀이었다.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머리핀은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 슬비는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의 기억은 보육원의 하얀 벽에서부터 시작된다. 원장 선생님은 이 머리핀을 건네주며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강보에 쌓여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했다. 그래서 슬비에게 이 머리핀은 어머니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머리핀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다. 핀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착각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머리에 꽂아본 적은 없었다. 자신처럼 초라한 존재에게는 너무나 과분하고 아름다운 물건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머리핀을 다시 벨벳 주머니에 넣어 서랍에 넣은 그녀는 자리에 누웠다. 창문 너머 JW 타워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저 불빛 아래에서 강태준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슬비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그를 잠시 떠올리다. 이내 스르르 눈을 감았다. 같은 시각 이슬비가 우러러보던 바로 그곳 JW 타워 101층의 CEO 집무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에게 복종하는 신하들처럼 보였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JW그룹의 최연소 총수.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그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는 모두 성공했고 그의 결정 하나에 시장이 요동쳤다. 그는 젊고 유능했으며 모든 것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균열을 알지 못해. 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최고급 마호가니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수년 전 미국 최고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그의 의료 기록이었다. 그는 서류의 맨 마지막 줄을 응시했다. 진단명 비폐쇄성 무정자증, Non-obstructive azoospermia, 소견 영구적 불임 permanent sterility, 영구적 불임. 그 6글자는 그의 인생에 찍힌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JW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인 그가 그룹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사형 선고였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다. 그 자신과 그의 충직한 비서인 윤지석 부장. 그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귓가의 새어머니인 한서연 회장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태준아, 이제 너도 나이가 32이다. 언제까지 결혼을 미룰 거냐? 그룹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후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이복 형제들이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이사회 원로들은 후계 구도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 강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피 튀기는 경영권 다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감정을 지우고 냉혹한 괴물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은 그의 모든 노력을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랑도 결혼도 포기한 채 오직 일에만 매달려왔다. 태주는 서랍을 열어 의료 기록을 다시 깊숙이 넣고 잠가버렸다.
마치 자신의 지독한 운명을 가둬버리려는 듯이 그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신기루처럼 보일 뿐이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자신처럼 완벽한 어둠 속에 갇힌 이가 또 있을까? 그의 가슴 속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차가운 심연 그 자체였다. JW 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는 그 명성에 걸맞게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재계 인사들로 가득 찼고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는 그들의 성공을 축복하듯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공기 중에 기분 좋게 섞여들었다.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이슬비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지급된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쉴 새 없이 음료와 카나페를 나르고 있었다. 유니폼은 슬비의 존재를 지워주는 투명 망토와도 같았다. 아무도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녀 또한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 했었다. 그저 맡은 바 임무를 실수 없이 끝내고 이 꿈 같은 세상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 파티의 주인공인 강태준 대표는 단상 중앙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희미하고 예의 바른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슬비는 멀리서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옥탑방 창문 너머로 보이던 거대한 빛기둥의 주인이 지금 그녀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 하지만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졌다. 바로 그 시각 강태준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새어머니 한서연 회장을 발견하고 속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우아한 실크 드레스 차림으로 자애로운 미소를 띤 채 태준의 팔짱을 꼈다. 태준아, 오늘 정말 멋지구나.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했을 거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준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한 회장은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런데 아까 민 의원님 따님 봤니? 정말 참하고 아름답더구나. 너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파티 끝나고 잠시 인사 나눌 자리를 만들어 볼까? 또 시작이었다. 태준은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다. 한 회장에게 후계 문제는 그룹의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였고 그 때문에 어떻게든 그를 결혼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자애로운 미소 뒤에는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오늘은 그룹의 행사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죠. 태준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그녀의 팔을 정중하게 떼어냈다. 그리고는 지나가던 웨이터의 쟁반 위에서 망설임 없이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 그는 술의 힘을 빌려야만 이 지긋지긋한 위선자들의 무리를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파티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강태준의 취기도 점점 깊어졌다. 그는 이미 몇 잔의 독한 술을 연거푸 마신 상태였다. 그때였다. 잠시만요, 지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균형을 잃은 한 하객이 음료 쟁반을 든 채 위태롭게 움직이던 이슬비의 팔을 툭 쳤다.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슬비의 쟁반 위에 있던 샴페인 잔들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그리고 그중 한 잔이 하필이면 바로 앞을 지나가던 강태준의 슈트, 재킷 위로 정확하게 쏟아졌다. 쏴, 음악이 멎는 듯 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쏠렸다.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슬비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태준의 슈트는 금빛 샴페인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표님. 슬비는 거의 울먹이며 허둥지둥 손수건을 꺼내 그의 옷을 닦으려 했다. 바로 그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의 행동을 저지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태준의 비서실장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불꽃이 튀는 눈으로 슬비를 쏘아보며 달려왔다. 어디서 굴러먹던 아르바이트생이 감히 대표님 몸에 손을 대. 이 슈트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까짓게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야. 당장 끌어내. 오수진의 고함에 슬비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수군거렸다.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지키던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만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오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대표님, 시끄럽다고 했다. 태준은 쏘아붙이듯 말한 뒤 시선을 돌려 파르르 떨고 있는 슬비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 순수한 공포와 절망의 표정. 늘 가면을 쓴 사람들만 상대해왔던 태준에게 그 꾸밈없는 감정에 편리는 기묘한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오수진과 주변 사람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향한 경멸과 눈앞의 작은 생명체를 향한 알 수 없는 변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젖은 재킷을 벗어 던지며 슬비를 향해 턱짓했다. 따라와. 네, 못 들었나 날 책임져야지. 부축해. 그것은 명령이었다. 슬비는 물론이고 오수진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다. 슬비는 겁에 질린 채 거의 반사적으로 다가가 비틀거리는 그의 팔을 부축했다. 태준의 묵직한 체중과 뜨거운 체온, 그리고 진한 위스키 향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영문도 모른 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꿈결처럼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자 파티장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거대한 거실 너머 통유리 창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가봐. 태준은 자신을 따라 들어오려던 경호원들에게 명령했다. 문이 닫히고 적막한 공간에 오직 그와 슬비 단둘만이 남았다. 슬비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를 부축한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에서 팔을 빼내 비틀거리며 소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털썩하고 몸을 던지듯 앉았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숨을 몰아쉬었다. 술기운과 사람들에게서 받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슬비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취기에 풀어진 그의 눈빛은 평소의 냉철함 대신 낯선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슬비는 그 시선 앞에서 숨막히는 긴장감에 어쩔 줄 몰랐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있었다. 눈이 참 맞구나.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슬비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알코올 향이 더욱 짙어졌다. 그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는 슬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순수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슬비의 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녀는 파르르 몸을 떨었다. 그리고 그날 밤 술과 외로움 그리고 운명의 장난이 뒤섞여 두 개의 외로운 세계가 예고 없이 충돌했다. 그것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서글픔에 가까운 꿈결처럼 아득하고 희미한 하룻밤의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슬비는 낯선 호텔방의 거대한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린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 간밤의 기억이 산산조각난 파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치심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구겨진 유니폼을 그려쥐고 미친 듯이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호텔 직원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를 때서야 그녀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몇 주 동안 슬비는 그날의 일을 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어 그의 동선과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숨어 다녔다. 다행히 태준 역시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날 밤의 일은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꿈처럼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다. 그날 이후 슬비는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았다. 쉽게 피로해졌고 속이 메스꺼워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처음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결정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찾아오던 소식이 끊겼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왔. 결국 그녀는 월급의 일부를 털어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허름한 동네의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나이든 의사는 초음파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임신 맞네요. 6주 정도 됐어요. 임신. 그 단어가 슬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아이는, 아이의 아버지는. 그녀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의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어이구, 여기 아기 집이 하나 더 있네. 네, 쌍둥이라고요. 축하해요, 쌍둥이. 그 마지막 한마디는 그녀의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 던져진 결정타였다. 슬비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흑백 화면 속에서 깜빡이는 두 개의 작은 생명의 신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낡고 조용했던 세상으로 들어온 너무나도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기적 혹은 재앙이었다.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문이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버렸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슬비의 세상은 소리 없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의 작은 몸 안에서 두 개의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기적이라기보다는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의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다. 회사를 그만둘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다. 보증금도 얼마 남지 않은 옥탑방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이 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어떻게든 버텨보기로 결심했다.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용히.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 달리 몸의 변화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독한 입덧이 시작되었다. 특정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고
시도 때도 없이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녀는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횟수가 잦아졌고 안색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다. 사무실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슬비 씨 어디 아파 얼굴이 반쪽이 됐네라며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저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요라며 애써 웃어 보일 뿐이었다. 그날도 슬비는 아침부터 울렁거리는 속을 간신히 부여잡고 업무를 보고 있었다. 하필이면 중요한 분기별 실적 보고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회의실 구석에 앉아 이사들의 발표 내용을 필사적으로 받아 적었다. 그러나 회의실을 가득 채운 무거운 공기와 사람들의 짙은 향수 냄새가 그녀의 속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 대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스크린 앞에 서는 순간 슬비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시야가 흐려지고 끔찍한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안 돼. 지금은.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본능적인 반응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임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저기 이슬비 씨.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여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모든 것을 개원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닫힌 문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 스친 것은 아주 짧고 희미한 동요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 오수진 실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녀는 태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제가 잠시 상태를 보고 오겠습니다라며 자연스럽게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화장실에 들어선 오수진은 칸막이 안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슬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칸막이 문에 기댔다. 이슬비 씨,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병원은 가봤어.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의심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슬비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오수진의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그냥 급하게 체한 것 같습니다. 체한 것 치고는 꽤 오래가네. 혹시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오수진은 슬비의 배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깨달은 슬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한편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지나던 윤지석 부장은 화장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슬비와 마주쳤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이슬비 씨 괜찮은가? 아, 부장님, 네, 괜찮습니다. 슬비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윤 부장은 그녀의 핏기 없는 얼굴과 떨리는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딸과 비슷한 또래인 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에게 평소에도 마음이 쓰이던 터였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보게. 내가 오늘은 조퇴 처리해 줄 테니.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슬비는 완강히 거절하고는 도망치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윤 부장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저것이 단순한 몸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오수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비서실장의 권한을 이용해 은밀하게 슬비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출퇴근 기록 병가, 기록,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집 근처 약국과 병원 탐문까지. 그녀가 슬비가 산부인과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산부인과라.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오수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었다. 감히 저런 하찮은 것이 강태준 대표를 넘본다. 그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연모해왔고 언젠가는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리라 믿었던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지도 모를 모든 가능성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대신 교묘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글쎄, 요즘 아래 것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말이야. 신데렐라 꿈이라도 꾸는 건지 어떻게든 높은 사람 하나 물어서 인생 역전하려는 애들이 있다지 뭐야. 그녀는 다른 부서 팀장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혹은 휴게실에서 다른 비서들과 커피를 마시며 은근슬쩍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주어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 최근 자주 아프고 안색이 파리한 말단 아르바이트생 이슬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들었어. 그 아르바이트생 임신했대. 정말 누구 애래? 그걸 어떻게 알아? 뻔하지 뭐. 우리 회사 임원 중 하나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노골적인 시선이 슬비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던 말을 멈추고 힐끔거렸고 등 뒤에서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한때는 그저 조용한 그림자였던 그녀는 이제 더럽고 추잡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다. 슬비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버텼다. 곧 모든 것이 잠잠해질 거라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의 바람과 정반대로 흘러갔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쫓겨나듯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신은 물론 뱃속의 아이들에게까지 사기꾼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만 같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마지막 남은 용기를 모두 끌어모아 결심했다. 직접 강태준 대표를 찾아가 모든 것을 말하기로. 슬비는 떨리는 손으로 대표 비서실에 인터폰을 걸어 면담을 신청했다. 오수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용건을 물었지만 슬비가 대표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시간을 잡아주었다.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으리라. 약속된 시간 슬비는 태준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사무실의 위압적인 공기가 그녀를 짓눌렀다.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서 있다가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할 말이 있다고.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슬비는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과 자신의 현재 상황, 그리고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더듬거리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임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아이입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작은 흑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슬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눈빛은 차갑다 못해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내 아이. 그는 비웃으며 자신의 서랍을 열어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그것을 슬비의 앞에 거칠게 던졌다. 서류철이 펼쳐지며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가 슬비의 눈에 들어왔다. 영구적 불임. 이게 뭔지 아나? 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위압적인 모습에 슬비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불가능해.
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그런데 감히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어디서 그런 가짜는 수작을 부리는 거지. 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네가 말하는 사실이라는 게 돈을 노리고 벌인 천박한 사기극이 아니고 그의 말은 얼음송곳처럼 슬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태주는 그녀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원하는 게 뭐야? 얼마면 되겠어? 그는 지갑을 꺼내 수표책을 펼쳤다. 얼마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줄 거지. 강태준의 사무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후 이슬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희망의 마지막 불씨마저 그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꺼져버렸다. 그녀는 유령처럼 회사를 다녔고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들을 방패막이 없이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세상은 그녀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은 JW그룹의 회장 비서실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한서연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평창동 본가로 오십시오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다. 평창동 본가. 강태준 대표의 가족들이 사는 성처럼 거대한 저택. 슬비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이 그녀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녀의 발목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약속된 시간 슬비는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높고 육중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섰다.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가 인터폰을 누르자 차가운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는 내내 슬비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 같은 기분이었다. 집사는 그녀를 거대한 응접실로 안내했다. 유럽의 고성을 옮겨놓은 듯한 응접실은 압도적으로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방 중앙의 고급스러운 소파에는 한서연 회장이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으로는 강태준의 이복 형제들을 비롯한 가족 몇몇이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슬비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창가에 비스듬히 서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슬비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이 지금 이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응접실 한쪽 구석에는 윤지석 부장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슬비를 보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감히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슬비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사방이적인 고립무원의 투기장에 던져진 것이다. 안거라. 한서연 회장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슬비는 로봇처럼 그녀가 가리키는 맞은편의 작은 의자에 엉거주춤 앉았다. 한 회장은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요즘 회사 안팎으로 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더구나. 슬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디서 근본도 모를 것이 감히 JW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려 드는 건지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회장은 슬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경멸 그 자체였다. 내 속셈이 무엇인지 안다. 돈이겠지. 얼마면 되겠니? 내 더러운 입을 다물고 내 뱃속의 문제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돈 말이다. 뱃속의 문제. 그 잔인한 표현에 슬비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두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 돈으로 흥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지? 사랑 태준이를 사랑하기라도 한다는 거냐? 한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주변에 앉아있던 가족들도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슬비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모든 순간 강태준은 침묵했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영구적 불임. 그 진단서는 과학이고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서 거대한 권력 앞에 홀로 서서 무너지기 직전이면서도 필사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저 작고 연약한 여자의 모습이 그의 이성을 흔들었다. 그녀의 눈물 고인 눈동자에서 보았던 절망. 그것이 정말 돈을 노린 사기꾼의 연기일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싹이 고개를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이자 약점인 불임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것은 비겁한 방관이었다. 슬비는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정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닥치거라. 한 회장이 버럭 소리치며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라니 태준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어디서 감히 씨도 안 먹힐 거짓말을. 그녀의 폭언에 슬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강태준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 그래서 그가 자신을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것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슬비는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한서연 회장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지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 슬비의 앞으로 밀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한 회장이 최후통첩을 하듯 말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 돈을 받고 뱃속의 아이를 깨끗이 지운 뒤 네가 살던 세상으로 영원히 사라지거라. 네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한 JW그룹은 네가 평생 먹고 살 돈을 보장해 주겠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비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만약 네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가문을 위협하려 든다면 우리는 JW그룹의 모든 힘을 이용해 너를 사기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할 것이다. 너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고 네가 낳은 아이는 사기꾼의 자식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고아원을 전전하게 되겠지. 잔인한 말들이었다. 한 회장은 슬비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파멸시킬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결정할 시간을 주겠다. 정확히 24시간.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이 시간까지 결정해서 연락하거라. 현명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뱃속의 것들의 인생까지 걸린 문제니까. 그 말을 끝으로 한 회장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강태준도 마지막까지 슬비를 돌아보지 않은 채 그들의 뒤를 따라 나섰다. 거대한 응접실에 남겨진 것은 이슬비와 그녀 앞에 차가운 합의서와 수표, 그리고 멀리서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는 윤지석 부장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슬비는 텅 빈 눈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24시간은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사형 집행까지 남은 잔인한 유예 기간일 뿐이었다. 24시간. 그것은 이슬비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머릿속에서는 한서연 회장의 잔인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사기꾼의 자식이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고아원을 전전하게 되겠지.
그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를 건드렸다. 자신과 같은 삶을, 아니 그보다 더한 불행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나 진실 따위는 이제 아무랬너 상관없었다. 오직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 결국 그녀는 항복을 선택했다. 다음 날 오후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슬비는 JW 그룹 법무팀의 변호사가 알려준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어제와 같은 옷차림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냉정한 표정의 변호사가 그녀를 맞았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보았던 합의서와 두툼한 돈 봉투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지워버릴 준비가. 내용은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이슬비 씨. 변호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슬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자신의 앞에 놓인 합의서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랫배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아가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미안해.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눈꺼풀을 비집고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비밀유지 서약이라는 단어 위로 떨어져 번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이제 이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그녀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아이들의 존재는 세상에서 지워지고 그녀는 평생을 비밀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일까? 그녀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려왔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편 JW 타워 대표 집무실. 강태준은 어제 저녁부터 한순간도 평온을 찾지 못했다. 그는 밤새도록 술을 마셨지만 취하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슬비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겁에 질려 파르르 떨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던 그녀의 처절한 눈빛. 그 눈빛이 그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러댔다. 그의 이성은 불임 진단서라는 과학적 사실을 가리켰지만 그의 본능은 그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정말 저 눈빛이 돈을 노린 사기꾼의 연기란 말인가? 그때였다. 윤지석 부장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거의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윤 부장 무슨 소란인가? 태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윤 부장의 다음 말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대표님의 불임 진단, 그거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라고? 대표님을 진단했던 스탠리 킴 박사, 몇 년 전에 의료법 위반 및 진단서 조작 혐의로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뒷돈을 받고 가짜 진단서를 남발한 상습범이었습니다. 윤 부장은 숨을 헐떡이며 그가 밤새 조사한 자료들을 태준의 책상 위에 쏟아냈다. 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들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스탠리 킴의 범죄 기록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수년간 자신을 올가매었던 지독한 족쇄. 사랑도 가정도 포기하게 만들었던 절망적인 진단. 그것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니. 그렇다면 이슬비는, 그녀의 말은, 그 아이, 지금 어디에 있지?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아마도 한 회장님께서 지정한 법률사무소에 있을 겁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한 시간이, 윤 부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준은 책상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다. 제발 늦지 않기를.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를. 쾅! 법률사무소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슬비의 펜 끝이 막 종이에 닿아 첫 획을 그으려는 찰나였다.
그녀와 변호사가 놀라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성큼성큼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슬비의 손에 들린 펜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대표님, 슬비가 넋이 나간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변호사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 대표님, 이건 회장님의 지시. 태주는 변호사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들이 눈처럼 허공에 흩날렸다. 정적이 흘렀다. 변호사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슬비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태주는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 사이로 떨고 있는 슬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가장 낮은 자세로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나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후회와 간절함, 그리고 뜨거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눈물로 젖은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내가 어리석었어. 미안하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앉아있는 슬비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붙잡고 사무실 안의 모두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선포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단하고 분명했다. 이 아이 내 아이가 맞아. 그는 슬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그러니 당신들 중 누구도 이 여자와 내 아이들에게 손가락 하나 댈 생각하지 마. 그 선언은 모든 것을 뒤엎는 천둥과도 같았다. 변호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슬비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서름과 안도를 담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절망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추고 있었다. 강태주는 아이를 안듯 무너져 내리는 그녀를 더욱더 굳게 끌어안았다. 이제 그가 그녀의 방패이자 성벽이 되어줄 것이다. 차갑고 외로웠던 그의 왕국에 마침내 지켜야 할 이유가 생긴 순간이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박차고 나온 강태주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는 이슬비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곧장 JW 그룹 소유의 최고급 레지던스로 향했다. 그곳은 그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외부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차단된 안전가옥이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해. 그는 슬비를 소파에 앉히고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슬비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날 이후 JW그룹에는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다. 강태주는 자신의 모든 권한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했다는 처절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 꼬리가 잡힌 것은 오수진 실장이었다. 태주는 그녀가 스탠리 킴 박사의 계좌에 거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그녀도 꼼짝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사랑했습니다. 대표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취조실에서 오수진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범행 동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뒤틀린 집착과 질투였다. 그리고 그녀의 배후에는 태준의 사촌형이자
그룹에 호시탐탐 노리던 강민혁 전무가 있었다. 강민혁은 태준에게서 후계자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태준의 옆자리를 욕망하던 오수진을 이용해 불임이라는 치명적인 족쇄를 채웠던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한치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강민혁과 오수진은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즉시 파면되었고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한때 그룹의 막강한 실세였던 그들은 신문사회면을 장식하는 범죄자로 전락하며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들의 죄에 합당한 완벽한 몰락이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 이슬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강한 아들, 그리고 딸,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품에 안긴 작고 붉은 두 생명체를 내려다보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정에 눈시울을 붉혔다. 이것이 그의 아이들이었다. 그의 절망적인 세상에 찾아온 눈부신 기적. 며칠 뒤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부일 확률 99.999%. 그 결과지는 모든 의심과 불신의 종지부를 찍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한서연 회장이 홀로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그룹이 발칵 뒤집히고 자신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침대에 기대 앉아 아기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슬비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아기들을 내려다보는 의부사들 강태준의 모습을. 한 회장은 차마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누워 꼼지락거리는 두 아이. 자신의 핏줄 강씨 가문의 새로운 생명. 그 순수하고 작은 존재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강철 같던 자존심과 오만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슬비에게 다가가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이라는 사람이 가문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제발 이 아이들의 할미가 될 기회만은 빼앗지 말아다오. 그것은 JW 그룹의 여제왕이 아닌 한 명의 나약한 늙은이가 건네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슬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원망보다 용서를 선택했다. 아이들에게 증오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퇴원하고 슬비는 태준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다. 태준은 그녀를 그저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연약해 보이면서도 그 누구보다 강인했던 그녀의 내면과 상처받은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류 하나를 들고 와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재단 설립 허가서야. 서류의 이름은 이슬비 희망재단이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미혼모와 요보호 아동 지원이었다. 당신이 이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주었으면 해. 태준이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과거의 당신처럼 세상의 편견 속에서 홀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줘. 당신만큼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슬비는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자신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내가 옆에서 도울게. 그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슬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는 가여운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아기 방, 태준과 슬비는 나란히 서서 잠든 두 아이, 강하준과 강하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아이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내 인생은 줄곧 겨울인 줄 알았어. 태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얼어붙고 어떤 희망도 싹틀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겨울 말이야. 그런데 당신과 이 아이들이 내게 왔어. 그리고 내 세상에 봄을 가져다 주었지. 그는 슬비를 돌아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게 와줘서. 슬비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조용히 고였다. 제가 더 감사해요.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새로운 평온 속에서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계절은 모두 지나가고 강태준과 이슬비의 세상에는 따스하고 찬란한 봄이 영원처럼 자리 잡았다. 오늘은 이슬비 희망재단이 설립한 두 번째 보금자리, 동백꽃 쉼터의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미혼모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이 공간은 슬비의 오랜 꿈이 담긴 곳이었다. 단상 위에 선 이슬비는 더 이상 과거의 겁 많고 주눅든 소녀가 아니었다. 차분하고 기품 있는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는 목소리로 축사를 읽어내려갔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저는 한때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좁은 옥탑방 창문 너머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보며 저곳은 제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동백꽃처럼 붉게 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객석의 한 곳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두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서서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쌍둥이 하준이와 하윤이는 엄마를 보며 서툰 손짓으로 손을 흔들었다. 그 모습에 슬비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좁은 옥탑방이 아니었다. 바로 저곳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개원식이 끝나고 쉼터 마당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마당, 한쪽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햇볕을 쬐며 여유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몇 년 전 추운 골목에서 슬비가 구해줬던 바로 그 아기 고양이였다. 이제 쉼터의 마스코트가 된 고양이의 평화로운 모습은 마치 슬비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날 오후 내 가족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을 찾았다. 소란스러운 행사 뒤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하준이와 하윤이는 아빠의 손을 놓고 잔디밭 위를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신나게 웃어댔다. 강태준은 더 이상 과거의 얼음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아이들이 넘겨주는 민들레 홀씨를 진지한 표정으로 불어주는 다정한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소와 고독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슬비는 돗자리에 앉아 그런 남편과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문득 가방 속에 고이 넣어두었던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동백꽃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바로 그때 태준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앉아 아직도 하고 다니지 않는군. 그가 그녀의 손에 들린 머리핀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슬비는 멋쩍게 웃었다. 왠지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것 같아서요. 그러자 태준은 그녀의 손에서 머리핀을 부드럽게 가져갔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를 정돈해주며 정성스러운 손길로 머리핀을 그녀의 머리에 직접 꽂아 주었다. 은빛 동백꽃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서 반짝였다. 과분하다니. 이제야 제 주인을 제대로 찾은 것 같은데.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이 꽃을 가질 자격이 있어, 슬비야. 슬비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머리핀이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을 마침내 되찾은 기분이었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네 가족은 서로에게 기댄 채 조용히 웃고 있었다. 멀리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아빠와 엄마를 향해 달려왔다. 그들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